자, 드디어 안철수와 유승민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두 사람 동시에 나와서 일종의 합당 선언이에요. 네. 근데 가칭 당명이 난 정말 재밌더라고. 개혁신당이라고. 개신당. 오셨네. 개신당. 두 사람 이 방송 들으면 맥 빠지겠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그 박지원과 정동영 이분들이 하는 거기도 개혁신당이잖아요. 가칭이. 그래서 지금 선수치기 이런 느낌이고. 아니, 올해가 무슨 개라고 뭐 서로 뭐 개 달라고 막 개 난리를 치네요, 진짜. 근데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혁자 붙이는 그게 꼭 줄였을 때 꼭 그런 뉘앙스여가지고 결국은 안 해요. 개혁이란 말을 앞에다가 붙이면 줄일 때 꼭 앞에 개자만 나간단 말이야. 또 개혁도 안 할 것들이 꼭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 그러면 개보수가 되고요. 자, 어쨌건 기득권 보수 수구적 진보 물리치고 대안 정치를 하겠다. 수구적 진보는 무엇이며 기득권 보수는 뭐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유승민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 아직 통합에 완전히 찬성한 거 아니다. 맞아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튕긴 적이 있었는데 밀당. 또 언제 또 그 내부적으로 다 합의를 보고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뽀뽀할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그러니까 박인숙의 탈당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으로 쭉 가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 다 급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위법이든 아니든 뭐 당연 당규 위반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합당 결의해놓고 보자라고 일종의 이제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가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가방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다 뻔한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볼까.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원병씨.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가 니들이거든.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가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개 단어 전부가 자기 자신한테 딱 적용되는 건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모습이에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 바른정당의 어느 정도 기반이 영남에 있다 보니 또 이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과 함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 맞추고 지금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는 믿을까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평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꼬마당 대표의 합당선언 발표 생중계로 시청했다. 홍준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수구 보수 선언을 한다. 형님 먼저라더니 역시 유 대표가 이끈다. 유 대표는 미소와 자신감, 안 대표는 굳은 긴장된 표정이다.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니 안 대표와 유 대표가 자신들의 통합신당을 통합개혁당이라고 한다. 따라하기보다는 수구 보수 통합당이라고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 왔고요. 최경환 의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루한 말잔치였다. 미사 요구와 공약을 남발했지만 안철수의 새정치의 타락, 유승민 보수개혁의 공허함을 목격한 국민들에게는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다. 점점 거세지는 보수 대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변통이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뭐 흘러간 유행가의 재탕이란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안철수와 정말 유승민의 기자회견의 태도는 정말 상반됐었어요. 오히려 안철수는 약간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했습니까? 이때랑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때랑 달라졌어요, 진짜.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엔 안철수가 대중적 인기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 캐릭터인데 나쁜 쪽 이미지화 돼서 계속 어떤 비판을 받을 때는 안철수는 구상유치한 느낌 나잖아요. 정말 어린이 같은 느낌. 그것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개선이랄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빠졌어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안철수가 뭐 하다못해 뭐 각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 같은 거 막 다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도 막 비판해. 자기 공약이었는데 비판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건강한 보수네 뭐네 이런 개소리 새정치 이런 거 다 빼고 복지를 더 강화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미 나갔지만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을 다시 선보인다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9월 달부터 하게 된 건 그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아동수당에 대해서 다시 뭐 법을 발의하겠다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복지를 더 늘리시오. 그리고 남북 간 관계를 더 전향적으로 빨리빨리 대화하는 쪽으로 가시오라는 그런 진보적 아젠다가 없다면 그들의 공간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수많은 참모들과 온갖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공간 속에 그냥 정치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을 갖다 쓰지만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재탕, 흘러간 뭐 유행가의 재탕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문재인 정부는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하시오. 그러면 정부를 돕겠소. 이런 마인드로 기자회견하고 당 만들면 어느 정도 지지율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안 할 텐데 지금 안철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한 정치만 30년 정도 한 직업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 7선쯤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치 용어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그 레토릭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야수당과 푸나당이 이제 서로 협상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뽀뽀 먼저 할까요? 더러워 죽겠네. 난 누구랑 뽀뽀를 안 해요. 혀는 안 넣을게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푸릇푸릇하게 뭐 이렇게 그거 이야기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용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의 언어로 푸나당과 야수당이 오늘부로 당을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당이 사실은 좀 세력이 미약하지만 합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서포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끝. 뭐 이런 정도로 해주면 쉽잖아. 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근데 안철수가 지금처럼 약간 희화화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도 않고 세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당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대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너무 웃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정치권에서 너무 주목받는 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내가 봤을 때는 10%쯤 이유는 있어요. 공공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거의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를테면 5년 전에 안철수의 등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던 안철수는 실제로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 서울시장에 한 7,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신선을 했으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정치인으로 보이잖아요. 야당이 여당이든.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대선까지 왔는데 대선 때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 이따가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성엽 의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토론 가서 뭐 그런 이야기.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처럼 실력이 다 밑바탕이 드러나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실력도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는 20% 정도의 득표를 얻었지만 그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딴지를 걸면서 또 이미지 깎아먹죠. 네. 대선 조작 사건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상 안철수의 지지는 없다. 네. 이게 어떤 큰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유산을 갖고 아직도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있는 거고 좀 더 차갑게 말하면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를 못 따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인으로서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 방송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철수는 유난히 이렇게 좀 관대한 거 같은 게 아닌가 기존 언론들이. 맞아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조중동이나 이런 어떤 보수 기득권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홍준표보다는 그 대안으로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궁여지책이라는 거야.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유승민이 더 낫잖아. 이미지적으로는. 저는 일종의 언론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다뤄야 되는 정치인들의 이슈에 절대 분량이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 출신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암묵적 카르텔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안철수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지면 공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생산되는 뉴스의 절대 분량에서 안철수가 갑자기 빠져버리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분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는 어떤 그 우리나라 학력 카르텔, 언론 카르텔들이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정치 컨텐츠에 대해서 그냥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안이 없어서 예. 이게 여야가 공방이 되고요. 나라야 잘 되든지 말든지 뭔가 정치 이슈로서의 완고한 세력으로서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인 강자가 사라지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독주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항마로서 홍준표냐 안철수냐 유승민이냐인데 일단 당으로만 보면 유승민이 가장 약한 세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이 아직까지 뜨지는 못하지만 국민의당과 합쳐져서 뭐 분당하고 한다고 해도 교섭단체는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유승민한테 안철수를 먹혀요. 정치인의 분량으로서는 저는 먹힌다고 봐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유승민을 띄우는 불쏘시개 용으로는 욕 바가지로 처먹게 만드는 거. 안철수 자체가 완전 소멸되는 그러면서 유승민이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접수하는 과정까지가 안철수는 완전히 소모품으로 저는 전락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쫓기듯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빈 자리에 던지듯이 참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실망입니다 씨발. 자 정치에 신문하신 분들께 사이다 같은 저는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요 개혁신당 결의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 아, 지금 이게 정치 소식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코미디잖아요. 아. 좀 무슨 말씀인가 했네. 예능.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합당 반대파들의 발언들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안철수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안철수 안 보고 있다고 대놓고 안철수 대표란 말을 안 써. 안철수가 이 정도 되면 사실 분당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물론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유신식으로. 법이 문제가 되면 법을 뜯어 고쳐. 당규 정도는 뭐 껌이야. 그 사실 안철수가 차라리 배신 같은 짓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안철수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돼요. 박정희가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놀아나가지고 결국에는 영구집권체제, 총통제, 그게 유신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안철수의 지금 방식이면 당대표 임기를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는 날까지로 한다. 바꾸는 건 그게 괜찮네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법은 닥쳤을 때 자기가 걸림돌이 되면 그 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정비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바꾸는 방법은 있지만 내가 직접 관련돼 있는 문제를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현행법적인 무슨 범죄에 걸렸어. 근데 그게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야. 그럼 바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을 고치는 거랑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국민의당 그 의원들, 그쪽 의원들의 일종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분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박지원 의원. 대선 때 안철수 지지한 것을 먼저 사과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그동안 호남이 베푼 은혜를 무시하고 당을 팔아먹은 배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망하게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미크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현재 한 당에 있고요. 심지어는 박지원은 안철수의 상황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잖아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그 의원들의 멘트도 나오겠지만 자기들의 격까지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죠. 법 바꾸는 형태로 막 밀고 가니까. 장병환 의원. 안철수가 대선 때 만세 외치면서 만든 포스터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당 이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하자. 안철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국민의당과 당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했으면 자기 대선 포스터에 당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캠프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하고 상의조차 하지 않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하고 지금. 자, 다음에 유성엽 의원. 대선 때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거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해서 MB 아바타라는 소리를 듣고 하룻밤에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제대로 가서 풀지를 못했구만. 여기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좀 이렇게 역량이 있는 의원들은 키워드와 숫자만 딱 줘도 알아서 풉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님. 한 15분짜리 이 이야기를 키워드 2개와 숫자 5개로 다 풀어냈었어요. 상임위장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화만 나서 적어줘도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MB 아바타냐 이 말을 해버린 거죠. 자, 그다음에 연속되는 말 있죠? 지금 안철수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드디어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병 환자. 뭐 안심병자나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걸 못 알아먹을 것 같고. 예, 아. 그러니까 대통령병 환자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반박을 많이 해왔거든요. 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목표는 안철수의 대선 목표. 사실은 진영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걸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정동영 의원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는 호남과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배신하고 보수 대야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합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왜 중요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그렇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또 그게 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기득권들의 특징이죠. 나는 살만하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달 28일 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깨진 거죠. 예. 정치인에게 무서운 거예요. 당대표로 있을 때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우리도 아니지. 안철수가. 이거는 상대방 조롱하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박근혜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 거의 쓰지 않고 정치인들한테는 뭐 허용해줬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진짜 좀 막 이혼하려면은 말 그대로 합의해서 신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의원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신사적으로 내보내주고 자기하고 같이 갈 사람 바른정당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까지는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진짜.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어디 누구한테 몸 밑에 칼을 이렇게 들이맞은 사람 같이. 안철수의 파트너인 바른정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른정당은 지금 박인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숫자가 9명과 10명의 차이. 이거 이제 홈쇼핑으로 보면은 10만 원짜리와 9만 9천 원짜리는 다른 것처럼 정치인은 정반대잖아. 10명을 채우느냐 이런 부분과 9명이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차이가 진짜 크죠. 이게 박인숙 의원 이게 기습 탈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카이사르 너마저라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카이사르가 칼을 그렇게 맞았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푹 찔러 들어왔잖아요. 아, 브루투스 너마저구나. 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할 때 남경필하고 김세현이 나가면서 이학재도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학재를 주저앉혔어요. 유승민이 이학재 당신이 나가면 10명에서 빠져요. 그래서 이학재가 주저앉았는데 그 타이밍에 박인숙이 슉 나가버리네? 아, 이학재 의원 얼마나 속상할까, 진짜. 그냥 가버리는 건데. 유승민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죠. 이학재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욕을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3선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동네에서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제 자원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절실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저앉히는 바람에 참았는데, 박인숙 의원이 치고 나가버렸네요. 그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권성동 지역구 있잖아요. 강릉에. 거기 당협위원장이 강릉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유한국당 탈당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권성동이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급하게 정비를 합니다. 지구당을 정비를 하면서 권성동이 나간 자리에 현재 강릉시장을 당협위원장으로 앉혀놔요. 근데 권성동이 복당하니까 그게 바뀌어요. 다시. 박인숙도 내가 봤을 때는 지역구가 이분이 송파 쪽이실걸요? 네, 송파. 그러니까 그쪽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내락이 있었다고 봐요. 다시 복당하면 당협위원장 줄게. 그런 면에서 유여회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인 거죠. 유여회는 사실상 빈집이었던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이 됐다가 지금도 미스테리잖아요. 홍준표는 왜 유여회를 쳐냈을까? 난 최근에 답을 찾았네.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개인 비리 이런 걸 떠나서, 사생활 이런 걸 떠나서. 유여회가 홍준표가 당대표로서의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비주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 잡놈 이런 느낌으로, 발정제 이런 느낌으로 영이 안 서요, 영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준표 자체가 당내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지. 저런 말정 새끼 이렇게 그 비아냥거림 속에 시범 케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사람을 타겟팅해가지고 사실 별 쓸모도 없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잡음이 없을 만한 인사. 노이즈 마케팅을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반발할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화제가 되는데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정치인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장을 딱 쥐고 권력을 부리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게 특성이잖아요. 저러다 나도 잘릴까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해인은 홍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냥 제대로 잘려나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유해이가 또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다가 몹쓸 소리 듣고 유해이가 뭐 나가 못 나가 하다가 막 상소리 듣고 나가 이 XX에 막 그러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앞이 쫙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빨리 나가라고. 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9명밖에 안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남경필도 나갔지. 사실 국회의원 몇 명보다 경기도지사 이런 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다 당직자야. 이제 9명이. 전 인민의 간부화 뭐 이런 거. 뭐 오신환이는 원내대표고 유승민은 당대표고 뭐 하태경은 최고위원이고 김선동은 사무총장이고 권오울은 최고위원이고 막 이런 식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정치는 새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완고하게 버텨주면서 13명 정도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딱 합당이 돼야 되는데 계속 비아냥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합당 반대파들한테 봐봐. 또 박인숙 나가잖아. 봐봐 저러다가 보면 우리 나오면 원래 39명이었는데 20명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둬야 되는 건데 이제 9석으로 줄었고 그러면 안철수가 호남을 포기하고 당대당 합당을 하는 당위성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안철수의 명분이 계속 깨지는 거라고.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김동철 이 헤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차라리 개별 입당하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할까. 박인숙 이 사람도 저 보면은 이분이 의사 출신일 거예요 아마. 네, 원래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했던. 정말 자기 기득권 지키기. 사실 그런 거 있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쪽에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또는 뭐 이렇게 비례대표가 아니라도 공천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지역 또는 그 직업군에 자기들 이익 지켜라고 사실 공천하는 거거든요. 네. 나이도 많아요. 지금 올해 7순입니다. 48년생이에요. 박인숙 씨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이라 그러면 정말 신비님 표현대로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 박인숙 씨 이 행동은 사실 정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너무 해도 좀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자리에 대한 내락.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그나마 자유한국당으로 나가야, 물론 이 사람이 출마하는 건 아니지만, 나가야 9석짜리 바른정당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실제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그걸로 보거든요. 완고한 영남 쪽에 기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괴멸에 가까운 정도 상태라서 국민의당과 합한다고 해도 딱히 비전이 없는 상태면 차라리 새가 좀 큰 정당에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로서는 의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쇄신했냐고.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형태로 발전하고 개악되고 있는 그런 정당에 다시 쳐들어가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남경필은 이제 정치세력 꾸면 끝났어요. 이거 다시 새누리당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유승민은 그래도 그 당을 계속 지켜내면 나중에 보수의 대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유행한다는 1인 기업의 카피판인 1인 정당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승민은 어찌됐건 간에 보수가 이명박도 구속되고 홍준표도 그렇게 큰 비전은 없단 말이죠. 정말 꼴통 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못해도 그들한테 표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괴멸하다가 지방선거 때 완전 쫄망하고 그 상태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수는 조금 더 깨끗한 이슈에 있는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나 예전에 무슨 장관 출신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유승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승민은 정치권 내에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소멸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존재감 유지하면서 당장은 안철수와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음 총선 때쯤에 승부를 한번 보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를 완전히 역전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배신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또 유승민과 어떤 형태로든 합당을 할 거란 말이야.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좀 깝깝한 상황이 오는 거죠. 저는 박인숙의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성폭력 법안이에요.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야? 네. 고환을 제거해도 사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셔서 꼭 이것을 실천을 하셨으면 그러면 고환을 제거할 때는 수술로 하지 말고 발로 차서 터뜨리는 걸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국민적 정서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뭐 어린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게 나고 그러면 정말 잘라버리고 싶긴 하지.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적 정서에 막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영합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거는 좀 위험하죠, 진짜. 인권이란 그런 거잖아. 인권의 정확한 의미는요.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뒤집어 싸가지고. 그래서 잘랐어. 또는 이렇게 터뜨려버렸어. 거슬했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아이, 참네, 씨. 그리고 어떤 형벌을 가하는 또는 판결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극형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무식한 새끼들이고. 자, 안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하고 그러면서 한반도기를 들자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워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인공기 부분.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 놨는데 태극기는 못 흔들고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으니까 손해다. 또는 북한이 응원 같은 걸 하고 내려와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다 태극기만 흔들어야 되는 건가? 그럼 미국 국기도 못 흔들고 영국 국기도 못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비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왕에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그 각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줘야지. 그 참가를 하되 국기는 흔들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왜 반대를 해요? 한반도기는 노태우 때 만든 거예요. 정서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이익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한국 국기는 아마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하면 한 태극기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면서 합의하기 나름이죠. IOC에서도 지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지금 북한이 늦게 지금 이렇게 참가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일 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동팀이 우승이 될 때 국기는 또 어떻게 올릴 거며 그 입장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할 거며 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공동팀에서 우승을 하면 한반도기를 올리고 각 국가 자격으로 개인 우승을 하면은 그 개인 선수의 국적 국기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탁구 그 공동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반도기를 올렸고 그때 당시에 예. 다른 그 개인전에서 우승을 하면 북한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그 인공기를 올리고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은 태극기를 올리고 그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네. 예.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통일이 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훨씬 큰데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태극기를 못 건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반도기를 쓰는 건 공동 응원할 때와 입장할 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인공기를 쓰든 태극기를 쓰든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요구해면 어쩌냐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국가도 못 쓰는 게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 왜 금메달을 따가지고 외국가 뜨는 걸 왜 못해요?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걱정이지 자기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걱정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예. 거는 막 억지스럽게 잡아 끄는 건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까기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해줌으로써 대안자 개념, 그러니까 야당에서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카운트 파트너로 나서는 것을 막고 계속 자기가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뭐랄까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거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만한 것들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좀 나쁜 것 같고. 그래도 할 걸 해야죠. 이거는 좀 너무 이거 극중이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참가는 하되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상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예. 중국만 해도 민족이 다르잖아. 대만과 뭐 중국은. 그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의 개념이야.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위해서 체제가 달라도 어떤 서로 간의 마인드가 달라도 똑같은 스포츠 룰로서 경쟁을 해갖고 서로 어떤 승부를 가리면서 예.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것이 원래 이념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북한이 참가해서 이 올림픽이 흥행되는 것만큼 더 국제적으로 이득이 없어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사실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핵도 마찬가지예요. 예. 평화의 제전에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스포츠 선수로 뛰었는데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핵 실험할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평화의 잔치에 일단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 평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국제사회도 케어를 막 하면서 야야 핵은 대상 안 하는 거지 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북한 선수단을 갖고 계속 배타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